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1교시 딱 지나오시니까, 아, 이게 뭔 얘기냐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 단어를 들으면, 일단, 낯설진 않네? 라는 느낌 정도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전적 승계다. 그러면 뭔가를 넘겨주는 거죠? 그쵸? 소유권을 넘겨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을 넘겨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린 양도라고도 하는데, 저당권을 넘기는 걸 양도라고 하는데, 야, 그것도 그냥 통 뭉뚱그려서 이전적 승계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우리 교재만 딱 보면은 사실은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저당권만 넘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소유권도 넘어오지만 아버지가 혹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저당권도 나한테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넘어오면 포괄 승계고 하나씩 그것만 넘어오면 특정 승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설정적 승계에서 요거 하나만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설정적 승계인데 조금 개념을 좀 더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죠. 제가 전세권자로 살고 있는데 그 전세권자로 살고 있는 건물을 딴 사람한테 또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일부를, 방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놓을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전전세권을 놓을 수 있죠. 여기도 그럼 당연히 뭐가 붙겠어요? 설정.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걔한테 방이 3칸이 있는데 하나를 걔한테 전세를 넣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거. 그걸 우리 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이게 개념을 듣고, 낯설진 않구나. 유실물 습득이라는 것도, 흘린 물건, 무주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 산에 사는 산토끼, 뭐 이런 식으로, 주인 없는 물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개념만 잡으시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를 쌓는데 충실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문제를 푼다? 에이, 안 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쭉 민법을 돌아보지 못하고 문제만 풀어서 그 단락의 문제만 맞춘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걸 안 해봤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평가사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도 제가 1등이긴 하지만, 행정사에 가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도 1등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 다 테스팅을 해봤단 말이에요. 기본 강의할 때 문제를 주면서 문제를 풀어봤다? 다 망해. 왜? 개념을 안 잡아. 이해를 안 해. 문제를 풀려고만 급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똑같은 마음. 진짜야, 진짜. 똑똑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는 나중에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 지금 문제를 댄다? 그럼 개념 공부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왜? 쉬운 길이 있잖아, 문제 푸는 길이. 그래서 개념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 전부 다 토막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푸신다?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푸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출지문이라도 건드리겠다? 최소 하셔야 됩니다. 최소.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확인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13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이제 법률행위 종류 가겠습니다. 자, 법률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로마자 1번에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1번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있죠.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단독행위 밑줄 그어보세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행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란 의 보시면 단독행위라는 뭐라 써 있냐면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의사표시가 몇 개다? 한 개. 자, 그런데 2번으로 내려가세요.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계약은 한자 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 간에, 즉 당사자 간이니까 일단 2명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 필요하죠.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주고 받고 티키타카, 청약 승낙 이렇게 하는 게 계약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단독행위로 짠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단독행위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단독행위는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여기 지금 판서노트는 없어요. 판서노트는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거기 나번의 유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양가로 니은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것이 들렸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알려줄 게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말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디 진다니 그런 게. 여러분, 이걸 책을 이념으로 이론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생활로 한번 반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뭘 작성했어요? 사직서. 자, 그러면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당연히 무슨 효력이 생겼어요? 사직의 효과가 생기겠죠. 아니죠. 사직서를 나 혼자 썼다고 효력이 생깁니까? 남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티키타카입니까?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인데 내가 혼자 썼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남한테 알려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남한테 알려줬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럼 사직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당연히 단독행위입니다. 자, 뭐라고요? 단독행위. 그런데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효력 생기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기억을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냐면 사직서 제출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직서 제출. 밑줄을 긋지 마시고. 사직서 제출이 바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구나. 자,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뭐냐? 유언입니다. 제가 혼자서 방에서 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유언의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유언의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이 자체로 유언이 된 겁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유언서는 혼자 쓰면 바로 유언서로서 효력이 생기고 사직서는 혼자 쓰면 사직효과가 안 생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제출해야만 생긴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그 밑에는 표로 정리할게요.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나와 있죠? 자, 있는 단독행위 it 동그라미 치세요. 있는 단독행위 it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니까 자, 기억의 형성권이 보이십니다. 형성권. 여러분, 형성권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않아도 됩니까? 생리가 가겠다.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아도 돼요? 알려야 되죠. 그래서 형성권이 혼자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표시해야만 효력 생기니까 생리가 가겠어요? 라고 표시해야 효력 생기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에 성 동그라미를 치시죠. 형성권에 성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공유 지분의 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을 공유하게 됐어요. 아파트를 공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한 명이 나 이거는 그동안 내가 대학 다닐 때 나는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동생은 ROTC에서 아버지 돈을 아껴줬으니까 내가 여기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유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내 몫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혼자 중얼거리면 효력이 생겨요. 동생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동생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 자, 공 동그라미 치세요. 자, 취득시효의 포기. 취득시효? 아까 했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득하는 효력이 생겨요. 남의 집을 점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20년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뭐가 생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등기 넘겨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옆집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우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니? 포기할래. 이거 혼자 중얼거리면 효력이 생긴다. 옆집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옆집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의 취. 됐죠? 그 다음에 사직서 제출을 아까 했었죠? 사직서의 사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볼 거라서 거기에 밑줄 긋지 말라고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측으로 올게요.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목차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업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업. 그 다음에 자, 미음,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여러분, 재단법인이 말 그대로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재단법인 설립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는요. 재단법인의 재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제가 종인중개사를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겠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남한테 알려야 돼요? 혼자 만들면 돼요? 혼자서 재단법인 만들면 되는 거죠.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그 다음에 비읍의 소유권의 포기. 자, 소유권의 포기는 뭐냐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가 있어요. 아, 이거 버려야지? 하고 말만 하면 되지, 누구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포기의 포. 자,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죠. 상속의 승인 포기. 자, 상속. 자,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요. 내가 상속을 받아야지? 남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저 고아예요. 이제 혼자. 외동아들. 그러면 알려줄 사람이 없죠. 왜?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알려줄 거야? 상속을 포기할래. 혼자 포기하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알려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상속의 승인 포기에 상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유언. 자, 유언이죠. 유증은 뭐냐면 유언서에서 증여하겠다. 누구에게 유언서를 딱 쓰면서 증여하겠다 얘기하는 게 유증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유언의 유증의 유. 그러니까 전부 다 유언으로 쓰는 게 유언. 그 다음에 유언으로 증여하니까 유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두 문자가 이렇게 되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저기 위에 녹색처럼 두 문자가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갈까요? 아이고, 쟤는 요번에 상 받음? 하니까 아유, 쟤는 이번에 포상이 없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이 아니야, 있어 무슨 상을 받는데? 공지사 받는데. 자, 제 포상 없슈. 아니야, 있어. 공지사.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요 형성권 있지 않습니까? 형성권을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형성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아까 했던 두 문자. 또 가야 되겠죠, 형성권. 뭐였어요? 겨울에 취하면 추해. 동치 추해. 그 다음에 최고 철면상. 그 다음에 최고 철면상이 하는 게 뭐랬죠? 담에다 우회, 담 완결. 그 다음에 갈증납, 물매수. 2 플러스 1이네? 그래서 하나를 남한테 나눠준다. 물분할. 그래서 물매수, 물분할. 이렇게 두 문자를 땄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아니야, 있어, 공치사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 부분에 시험에 나옵니다. 동치추해, 최고 철면상. 그래서 담 완결, 물매수, 물분할.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셔가지고 여기 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구나. 이렇게까지 외워서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지금 외울 부분은 간단하게 외우자 안 외우자? 외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입니다. 자, 계약을 딱 가시니까 티키타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딱 봐야 될 것이, 자, 계약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특이하냐? 갈게요. 계약은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아야 되니까 계약을 하는데, 자, 이제 해제를 할게요. 선생님, 해제는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서 동취추해 요거였는데요. 형성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데 계약의 해제권도 있습니다. 자, 계약에 뭐도 있다고요?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이혼하듯이, 우리 이혼할래?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하듯이 계약도 해제할래? 해제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형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나번의 유형, 계약 밑줄 그으시고, 우리 공부했던 게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합의 해제. 자, 어떻게 계약했다는 걸 알아요? 합의. 서로 간에 해제하자고 합의를 봤거든요. 서로 티키타카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 해제 딱 나오면 얘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여기 해제권은 뭐예요?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 묻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단어의 동그라미를 펼친다? 합의. 합의하에 해제했구나.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뒤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14페이지 가시니까 로마자 이번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나와 있죠? 자, 요건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패스, 점프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자 6페이지로 우리 교재 14페이지 로마자 3번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 볼게요. 자, 지우고 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마침 사고 판 게 농지예요. 농지. 자,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인데 자, 갑이 을에게 자, 매매 대금 다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를 넘겨줬어요.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2차에서는 공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공법을 또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할 건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농지를 왜 매수해요? 경작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일단 땅을 샀어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등기는 불가합니다. 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사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등기가 불가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리 인문특에서 공부했던 거. 자, 부동산에 관해서는요.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얘가 소유권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제 받았어요. 아, 그리고 등기 서류까지 다 갖췄는데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자로서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때 발생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고 등기 서류로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자로서의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그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죠. 효력을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니까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자 3번 보시게 되면 효력 발생입니다. 밑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밑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어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시는 거죠. 자,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다 정리하셨고, 자,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자, 요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시험 문제도 그렇게까지 잘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매도인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팔아요. 그래서 X 토지를 자, 을과의 합의하에 팝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부동산의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소유권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때는 매매 계약으로 즉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정확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자, 먼저 계약이 성립해야 되죠. 자, 뭐가 성립한다고요? 계약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우리가 청약을 하고 계약하기를 청하옵나니 해서 청약을 하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그래 난 너랑 계약하기를 승낙한다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앞으로 잠깐 가시게 되면 13페이지에 이번에 계약에서 의의를 보시면 계약이란 우측에 성립한다. 어떻게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과 합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 승낙, 합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됐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일단 효력이 있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비로소 계약에 효력이 발생해서 등기까지 다 했으니까 을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을이 소유권자가 되려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나중에 엄청 유용하게 쓸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갔나? 안 넘어가요. 설령 뭘 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 즉 유효가 아니다. 또는 청약 승낙이 없었다. 의사합치가 없었다. 그러면 등기를 해도 안 넘어가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청약과 승낙, 의사합치.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효.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로 Y 토지로 표시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계약서 작성을 뭐라 하겠다고요? Y 토지로 하고 등기도 뭐를 위전했다고요?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 등기를 넘겨줬다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첫 번째 계약이 성립했느냐?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온다고요? 계약이 성립.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이 시험에 나오니까 요건 보셔야 돼요. 자, 어디에 계약이 성립하죠? 라고 물었죠. 계약이 성립하죠? 라고 물었으니까 바로 뭐예요?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X토지에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Y토지다. X토지죠. Y토지는 계약서로 잘못 쓴 것이지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고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Y토지는 그게 없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셔서 자, 법률행위 해석 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는데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에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해서 Y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자, 1번의 계약의 성립이죠. 첫 번째 줄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매매 계약은 X토지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왜? 청승합이 여기 있었으니까 청약, 승낙, 합치. 자, Y토지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봐서는 안 된다. 왜? 청승합이 없었다. 줄여서 청승합이라고 불렀어요. 청승합. 자, 여기서 Y토지는 아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갈게요. 자, 이 착오 취소 부분은 우리 다음에 우리 착오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니까. 자, 14페이지 2번 착오의 취소는 표시만 해주세요. 저도 표시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착오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 취득을 딱 보니까 자, Y토지에 등기를 이전해줬어요. 자, Y토지를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줬어요. 등기가 누구한테로 넘어왔다? 이제 Y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왔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볼게요.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자,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가라고 물었죠? 자, X토지 소유권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동그라미 1번. 청승합. 예, 청승합은 가졌습니다. 오케이. 2번. 계약이 유효했느냐? 유효했습니다. 3번. 등기를 해야 되는데 X토지는 등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시험엔 안 나오기 때문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방금 공부하셨던 걸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토지로 갈게요. Y토지 1번. 청승합이 있었느냐? Y토지는 청승합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유효라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등기는 들어갔어요. 아무리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이 없으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법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법조문에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등기부는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지만 얘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 누구다? 등기 안 돼 있는 갑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믿고 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등기를 믿은 게 잘못이에요. 미안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등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정만 될 뿐이에요. 불명할 때 뭐 한다? 추정만 될 뿐이지 등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14페이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가셔서 법률행위의 목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로마자 1번에 행정법규상 효력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한번 보시죠. 아, 로마자 1번에 효력규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 효력규정을 그 다음에 위반했다. 위반 동그라미를 치시고 로마자 2번 가셔서
단속 규정 동그라미를 치시고 위반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단속 규정 동그라미, 위반의 동그라미.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뭐냐? 말 그대로 행정법규상 효력 규정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이거 위반하면 효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고, 이것을 위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법규상. 행정법규상.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이런 거죠. 중개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의 의부터 정리할게요. 행정법규상 효력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자,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해요. 그럼 무효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행정법규를 위반했는데 그 위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법률행위로 위반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표가 있는데 그 수수료보다 더 높게 받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여기를 넘지 말라라고 한계를 정해줬는데 그걸 넘었어요. 그러면 행정법규에서 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요만큼 받으세요라는 것을 위반해서 거래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30만 원 받아라 라고 했는데 50만 원 받은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효력 규정이래요. 그래서 2번의 판례를 보세요. 양가로 기억.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요거는 위반하면 효력을 무효로 만들겠대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30만 원을 넘는 부분, 즉 20만 원 초과된 부분이 무효라서 20만 원 돌려줘야 돼요. 자, 갈게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 규정상 뭐가 된다? 무효다. 효력 규정이니까 뭐가 된다?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자, 상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만 원 넘는 부분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단속 규정은 뭐냐? 자, 거기 로마字면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은 그 밑에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라면 뭐예요? 유효. 우리가 흔히 노점상 단속을 나가잖아요. 노점상 단속이 나오면 단속반 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허가 노점상한테 먹은 떡볶이 또는 오뎅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그 행위는 유효예요. 그 행위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허가 노점상으로부터 물건을 사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겨서 무허가 노점상한테 물건을 사도 당연히 뭐가 된다?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라는 얘기죠. 되셨죠? 그러면 거기 가번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가번의 중간 생략 등기.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갑이을하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청승합, 청약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매매 계약은 유효했고, 등기까지 넘겼으니까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됐는데 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청승합을 갖췄고 유효했고 등기를 넘겼으니까 얘가 소유자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 세금을 몇 번 징수해요? 2번. 여기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면서 세금 징수 한 번 하고 여기서 다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면서 세금 징수를 한 번 더 하고 양도소득세를 2번 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란 사람이 자신을 좀 생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세금 내기 싫다. 그래서 자, 여기서 등기원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한 번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세금 징수를 몇 번 하겠습니까? 한 번 하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겁니다. 중간에 을을 생략한 등기다. 그래서 무슨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탈세가 되는 거죠. 탈세. 자, 그러면 거기 가번에 중간 생략 등기 볼게요. 자, 양가로 기억.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라면 이것이 무효가 돼야 될 거고요. 이게 단속 규정이라면 이것은 유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하면 말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는 거죠. 사법적 행위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 징수를 두들겨 맞는 거죠. 이거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세금만 두들겨 맞을 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 위반한 행위, 중간 생략 등기하지 마라 했는데 행위는 유효다.
세금만 더 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건 무슨 규정이 되겠습니까? 단속 규정. 그래서 우측에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속 규정이니까 위반해도 유효. 다만 벌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깜빵도 살짝 갔다 와야 되고 하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걸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개념에서 정리하십시다. 자, 우리가 행정법규상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규정은 위반하면 그 위반한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되고 어떤 규정은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까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단속반 떴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고 법률행위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우리 뭐라 한다? 효력 규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효력 규정은 우리 1번에 의해서 보셨듯이 위반 시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양가로 기억, 중개수수료 약정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니까 자, 요거는 위반 시에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상한을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죠. 자, 양가로 니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자, 이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업을 하고 있어요. 법률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은 뭐다? 무효다. 강행규정이고 행정법규니까 무효다라고 해서 그 밑에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자, 양가로 디귿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단 1회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1회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이 집하고 이 집 하면서 살려는 사람하고 팔리는 사람을 연결시켜 준 거죠. 외지 사람이 나 집 구하러 왔는데 할머니가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하고 소개해서 계약이 된 거죠. 그럼 할머니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괜찮으냐? 여러분 요거는 영업이다 1회다. 1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니은이 돼서 절대 안 되지만 단 1회 영업할 생각이 없이 우연찮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측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한 기회에 1회 단 1회 영업 안 하겠다. 딱 한 번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측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중간 생략 등기에서 양가로 기억을 보셨어요. 자, 요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해줬고 요 중간 생략 등기는 나중에 물권법에 가시면 또 하시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을 보세요. 양가로 니은을 보시고 자, 제가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니은에 보셔가지고 자, 문장을 좀 바꿔주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밑에다가 전매행위를 양가로 니은을 좀 지우시고 제목을 전매행위 금지하는 규정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자, 이런 실수가 있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이게 다 보셨던 내용이라서 이걸 안 바꾸시고 그 위에 기억이랑 쭉 연결해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그래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양가로 니은 밑줄 그을게요.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그 밑에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밑줄 그으세요.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죠? 중간 생략 등기를 빼고 다시 전매한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좀 아니고요. 전매행위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전자에다가 매매 여기 있죠. 전매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매가 안 돼요. 몇 년 기간 내에선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분양한 때로부터 뭐 3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아예 이걸 못해요. 자, 국민주택을 내가 사다. 그러면 전매할 수가 없다. 몇 년 기간 동안에는 전매 못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전매가 금지되어 있긴 하나 당사자 사이에 전매 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으면 일단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가 안 되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경우 두 번 등기해. 또 하나는 아예 뭐가 전매 자체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그냥 요것도 전매했는데 요 경우에는 나중에 또 거기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이제 벌금을 물으면 되는 문제지 뭐 이것 자체에 뭐 사고 파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각종의 허가입니다. 무허가.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신고 없이 숙박업하는 경우 바로 이제 에어비앤비도 신고 없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 기본재산을 임대한다. 이런 행위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우측에 유효하다. 벌칙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로 가셔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전매를 내가 못한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할 문제예요.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으면 되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벌이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안 할 뿐이지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단속 규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무허가. 또 하나는 뭡니까? 사실은 부동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은 내 개인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제재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사고 팔지 못하게 제재한다면 그때에는 단속은 들어가지만 개인이 사고 파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다. 아니요, 효력 규정이 단속 규정이라서 사고 파는 행위가 유효가 된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속 규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전혀 시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6페이지 가시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파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사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회적 타당성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일단 한번 교재를 읽어볼게요. 16페이지 보십니다. 자, 로마자 1번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즉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가 있다는 거죠. 사회질서입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뭐예요? 사회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도박하지 마! 도박하고. 첩두지 마! 첩두고. 밀수하지 마! 밀수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마약 막 밀수하고 유통하고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선량한 풍소,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첩계약을 한다.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사회질서에 반하니까.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도박자금을 갚기로 약속한다. 당연히 무효,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도박자금 빌려주는 것도 들어가는데 그 도박자금을 예시로 한번 들게요. 자, 우리가 인문 특강에서 이거 했었죠.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걸 외부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의사표시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점점점점점 자, 요거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는 거 숨겨져 있는 동기. 자, 동기가 계획이나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1,000만 원 빌려야지라는 의사가 생겨서 1,000만 원 빌려줘라고 말을 했는데 걔가 이런 의사를 가지게 된 동기, 목적은 뭐라고요? 도박자금용입니다. 자, 무슨 용도로? 도박자금 용도로 쓰는 거죠. 도박자금을 쓰려고 돈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갑이 을한테 가서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 빌려줘 했는데 왜? 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병원비다 라고 해서 병원비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도박자금에 쓴다는 동기를 표시한 적이 없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동기를 표시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때 을이 흔쾌히 1,000만 원 빌려주면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아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됐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엔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빌립니다. 왜? 동기를 표시했어요. 나 도박하려고 1,000만 원 빌려줘. 그래서 을이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나중에 따면 50%는 내 거라고 해가지고 네가 뭐 2,000을 땄다. 그럼 1,000만 원은 내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도박자금으로 빌린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동기를 외부로 표시합니다. 을에게 표시했죠? 표시하니까 여러분 도박자금에 쓸 것을 알고 빌려주니까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겠죠. 그럼 보세요. 동기를 뭐 했다고요? 표시하는 순간에 그 돈을 빌린 행위가 1,000만 원 빌리는 의사표시가 뭐가 돼버렸어요? 반사회적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요. 갑이 을한테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도박장 쓸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도박장 주인한테 빌립니다. 즉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거죠. 도박장 주인한테 왜 1,000만 원 빌리겠습니까? 도박하려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도박장에서 빌렸다. 그러면 표시는 안 되었지만 상대방이 동기를 알게 됐으니까 도박장을 빌려준 것도 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을 땐 반사회적이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지게 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 되죠. 자, 그래서 방금 밑줄 그은 거 밑에 밑줄 그으세요. 무효로 되는 반사의 질서 행위는 표시되거나 표시 동그라미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그라미 그러한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자,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이 돈 빌린 행위가 전체가 뭐가 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동기만 반사회적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체 법률행위. 돈 좀 빌려줘. 빌려줘. 대차. 소비대차 법률행위. 소비대차 계약이 전체가 뭐가 돼버린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 동기만이에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무효로 되는 반사의 질서 행위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동기가 반사의 질서인 경우 전체 계약이 뭐가 된다? 반사회적이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나번에 판단식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 병원비를 빌렸는데 자 그때 당시에 몰랐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비가 아니라 도박자금에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갑의 어머니가 전화 와서 어제 갑이 안 들어왔다 그랬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갔는데 병원비 필요 없다. 얘 또 도박 돈 줬나 보다 라고 해서 도박자금을 쓴 걸 다음날 알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반사회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 빌려줄 당시에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에 판단식에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시. 돈을 빌려줄 당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 판례 분류 가겠습니다. 판례 분류는 교수님들의 책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들의 책을 한 목차별로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판례 분류 볼게요. 가번의 첩계약. 자, 양가로 기억 보시죠. 거기 앞에도 제목을 댈 수 있으면 써놔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기 편하게 써놨습니다. 첩계약 시 본초의 동의 의무를 불문한다. 야, 나 첩 줘도 돼? 하고 본초한테 물어보니까 둬. 그래가지고 뒀으면 반사회적이 아닙니까? 반사회적입니까? 그죠? 개인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타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첩 계약 시 본초의 동의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니은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부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종료. 그럼 부척관계가 첩계약이 종료된 거죠. 요때가 종료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때 부척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 자, 부척관계를 쭉 하고 있다가 종료가 됐을 때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하고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너 지금까지 내 첩으로 사느라고 수고했는데 자 이제 첩이 아니니까 내 집은 돌려줘야지 줬던 거 집은 돌려줘야지 하고 집 돌려줘. 그럼 여기도 생활비라고 하지 말고요. 자, 부첩 하느라고 수고했어. 자, 내가 집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집 줄게, 집 돌려줘. 요거는 찐따. 이건 이제 찐따. 야, 이제 첩이 아니니까 집 돌려줘. 찐따. 여기는 뭐야? 집 줄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첩을 두면 안 되지만 그나마 좀 낫다.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 보세요. 첩을 쭉 생활하다가 집을 준다고 하니까 종료되는데 집 준다고 하니까 첩계약 종료가 수월해집니다. 첩계약 종료가 수월해지고 자 요걸 가지고 반사회적이다 놓을 수는 없죠. 첩계약 끝나면 집을 준다고 하니까 첩계약이 끝나겠구나. 사회질서 위반을 했지만 요 집을 준다고 하는 것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만 집을 준다고 하는 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보셨던 양가로 디귿입니다. 첩계약에서 부척관계 종료 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부척관계 종료가 수월해지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이다. 그죠? 요거는 유효다.
첩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첩계약 종료가 수월해지니까 유효다. 이렇게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종료를 볼게요. 첩계약이 종료되면 집을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집을 줬는데 첩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집 줬던 게 해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조동을 뺏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첩계약이 종료되면 야, 너 없어진 거야. 기존의 집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첩계약 종료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했냐? 사실세 반해. 이런 식으로 하면 첩계약 종료가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양가로 니은에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나중에 이것도 뒤에 가서 해제 조건에서도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고, 자, 그림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그림을 잘 보세요. 부첩관계가, 자, 이렇게 종료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집을 줍니다. 전에는 집을 안 주다가 이렇게 집을 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 됐죠?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줬어요. 근데 부첩관계 종료되니까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줬다가 뺏는 거. 야, 없어. 이렇게 집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요거는 나중에 조건에 가서 공부할게요. 자, 양가로 리을입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부정행위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이 아파트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받고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이어 보세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두 줄 내려가셔서 반사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되셨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여기는 되게 점수 따기 쉽습니다. 쉽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법을 지금 당장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냥 무주물 선점이 뭔지 외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정답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한 번은 돌아야 돼요. 민법은. 한 번은 민법은 왜 한 번을 돌아야 되냐면 유기적이에요. 민법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번을 돌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다. 진짜 제가 장담드리는데 한 번을 제대로 돌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나중에 공부한 게 아니게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어져요. 명심하시고 한 번은 제대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문제 푸는 거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민법은 절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에 면탈 목적, 보험금 취득 목적 등의 각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가로 니은과 양가로 디귿은 체크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이 좀 까다롭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양가로 기억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보세요. 양가로 기억은 볼 수 있어요. 자,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아내를 죽여요. 보험 사고를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든 거죠. 여러분, 이건 당연히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래서 양가로 기억에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에 생명보험계약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우측이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험을 들 때에는 보통 이렇게 보험을 안 들잖아요. 우연치 않은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이건 유효인데 지금 기억처럼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다.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17페이지 가십니다. 답원의 증언 및 진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증언을 해주거나 진술하러 갈 땐 우리 하루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돈을 좀 받습니다.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아요. 하루 일당 같은 거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가로 기억을 보세요. 증언 시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약정. 한 번 가서 증언해주면 1,000만 원 달라. 1,000만 원 약속을 했다. 이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줄의 우측에 반사회적 범위로서 무효이다. 이런 약정이 효력이 없으니까 설령 한 번 출석해서 증언해주면 1,000만 원 주겠다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양가로 이윤의 허위 진술. 자, 내가 10만 원만 주면 허위로 진술해 주겠다.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무효해야 되겠죠. 그 밑에 급부의 약정은 반사회적 범위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라번의 개인의 자유 제한입니다. 자, 양가로 기억해 보시면
이혼, 결혼, 불가 약정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혼 못한다. 어떤 경우도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고 위약벌이의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습니다. 위약벌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뜻을 보시죠. 위약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겠다. 벌금입니다. 벌금. 그러면 벌금을 내는데 그럼 이 벌금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대인사고를 났습니다. 신호등 위반입니다. 그럼 전 벌금을 내겠죠. 근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안 해줍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까? 해줍니다. 그래서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은 내되 손해배상도 또 별도로 해줘야 되는 이 값이 바로 위약벌입니다. 근데 벌금이 너무 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약정기한이 있는데 그 약정기한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면 하루당 100억씩 주기로 한다. 벌금인데 너무 무겁죠. 너무 셉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위약벌의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우측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꼭 줄 필요가 없다. 100억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양가로 디귿입니다. 해외 연수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 약정입니다. 제 후배가 SK 다니는데 자, 거기 SK에서 미국 로스쿨 자격증을 따라고 3년간 해외 근무를 글로 보내줬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당연히 SK에서 일정 이상 근무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외 연수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 약정은 그 밑에 반사회적 법률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양가로 이유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다. 요것도 체크 좀 해주시죠. 강박의 개념을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예, 쭉 한번 돌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으세요. 자, 체크만 해놨으니까 나중에 돌아올게요. 자, 마번입니다. 양가로 기어 도박 우측에 자금대요. 마약 자금대요. 밀수 자금대요. 이건 누가 봐도 그 밑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 양가로 니은 도박, 마약, 밀수 자금을 갚는다. 이것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박 자금을 빌려준 놈한테 도박 자금을 갚으면 또 다른 놈한테 도박 자금 빌려주겠죠. 마약이나 밀수 자금을 갚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놈한테 마약, 밀수하라고 돈을 대여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로 무효이다. 절대 반사회적 법령이 돈은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 거예요. 자, 4번에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 보시면 변호사끼리 능력을 서로 겨루는 게 양가로 기억의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그럼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말 그대로 기존의 변호사 수임료보다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이건 무효일까 유효일까요? 유효죠. 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건 유효하죠. 저도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는데요.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서 전 좋았어요. 자신이 있구나. 그래, 성공하면 더 가져가라. 이렇게 했죠. 자, 허용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에 허용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양가로 니은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중개사가 아닌데 중개 수수료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영업을 하면. 근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두 번째 줄 우측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디귿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자, 변호사끼리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관예우라고 쓰세요. 전관예우랑 연결이 됩니다. 전관예우라고요? 예, 전관예우입니다. 전에 관직에 있던 사람한테 예우를 해주겠다. 그 사람이 부탁한 것을 먼저 들어주겠다. 돈 좀 버셔라. 그동안 공부 안 하시는데 못 버셨는데 돈 좀 버셔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종래 검사였습니다. 얼마나 박봉이셨냐? 나와서 변호사 하시는데 저희가 형사사건에 가서 이거를 무죄로 해달라. 또는 불구속 수사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신다면 전에 관직에 있던 사람한테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로 한 20억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팍 내려버렸습니다. 됐고요. 자, 4번에 기타를 가시죠.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징역을 약정합니다. 자,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 내놔. 너 술 먹었네? 음주운전했네? 한 20억 주면 내가 취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약정하면 당연히 무효겠죠. 그 밑에 무효이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요. 자, 1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양가로 니은입니다. 특별한 청탁에 뇌물징여 약정이라고 돼 있죠.
특별한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공무원한테 특별한 청탁을 하면 이거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한 청탁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한테 가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청탁입니다.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싹 하면서 돈 봉투를 턱 하면서 뇌물을 찔러주면 요 뇌물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청탁에 뇌물증여 약정, 뭘 줬다? 뇌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겠죠. 자, 양가로 디귿입니다. 범죄 포기 조건의 증여. 밑줄 그으세요. 범죄를 포기하면 그때는 내가 증여하겠다. 살인자한테 살인을 이제 포기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밑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다. 응? 이게 왜 무효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귀는 저 사람한테 너 살인을 한번 저질렀었어? 너 앞으로 살인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10억 줄게.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박수를 쳐요. 근데 한눈에 벌떡 일어나. 그럼 나가. 그리고 핏빛이 돼서 와. 저도 사람 한 명 죽였습니다. 저도 포기할 테니까 10억 주십시오. 여러분, 범죄 포기 조건의 증여는 범죄를 유발합니다. 범죄를 더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위반인 거죠. 됐죠? 자, 양가로 리을의 비자금 은닉입니다. 비자금 은닉. 이거 되게 많이 틀리시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이것들을 그래요. 자, 첫 번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남편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은밀하게. 비자금이라는 게 이게 숨기는 자금이거든요.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그걸 숨겼다. 숨긴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조성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어느 쪽이죠? 여러분, 비자금은 숨겼다고 기분이 나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자금은 당연히 숨길 빚자인데 숨기려고 만드는 자금인데 그건 은닉해야죠 당연히. 이게 뭐가 문제예요? 어디서 돈이 났어? 조성이 문제죠. 조성이. 자, 뭐가 문제라고요? 조성이 문제입니다. 조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은닉에 왜 숨겼어? 숨기려고 만드는 돈인데 은닉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안 되죠. 비자금은 뭐 한다? 조성이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업 같은 데는 회계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비자금이 생기려면 회계장부를 조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반사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양가로 리을 비자금 은닉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은 이른바 비자금. 자, 어느 게 반사회적이에요? 비자금이 조성이에요.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것은 당연히 은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물었어요. 비자금의 은닉을 물었어요. 은닉을 물었기 때문에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되셨고요. 자, 3번의 효과. 자, 3번의 효과. 요거는 우리 인문특강 때 했던 건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특강 때 내용을 한번 우리 잘 기억해 주시죠. 자, 우리가 그때 뭘 했었냐면 인문특강에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문특강에서는 첩기약이 아니고요. 동거중이었어요. 동거중. 그리고 저쪽은 결혼의 생각이 있었고요. 결혼하려는 의사로 동거중이라고 생각했고 여기는 메리 인가? A인가? 아이씨. 메리 크리스마스랑 계속 헷갈리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결혼 의사가 있었고요. 우린 결혼 의사로 지금 현재 동거 중이라고 생각했고 이쪽은 엔조이. 자, 우리는 엔조이 의사로 동거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얘가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혼인신고를 했고 그 혼인신고한 걸 나중에 을이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 혼인신고는 서로 간의 의사표시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가 필요한데 얘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 혼인신고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무효가 됐고 그러면 요 무효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무효의 4원칙이 있다. 이걸 꼭 외우자 그랬죠? 무효의 4원칙. 자, 그럼 무효의 4원칙이 뭡니까? 1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포함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귀책 사유는 자, 잘못. 귀책 사유죠. 귀책 사유가 여기는 고의, 과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귀책 사유인 자를 포함해서 자,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나 했었죠.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한다? 증명하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고, 세 번째,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악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를 주장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효의 4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딱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요, 혼인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첩계약 무효랍니다. 첩계약 무효는 반사회적 법령이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령이 무효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무효 4원칙에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 예외 아니고, 요거 예외 아니고, 요거 예외 아니고, 여기가 예외입니다. 뭐가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됩니다. 요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4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한 예외가 있으면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그것 빼고 나머지는 원칙으로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8페이지 볼게요. 3번 효과. 자, 가번에 누구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효는 귀책사인자를 포함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자, 누구나의 동그라미. 그래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주장하는 자의 동그라미. 누구에게? 자, 당사자 동그라미, 악의의 제3자 동그라미, 선의의 제3자도 동그라미, 밑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 양가로 길게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가 바로 요겁니다. 특별히 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볼게요. 무효가 되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도 이행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 됐고요. 양가로 뒤에는 불법 어린 급여에다가 별표를, 자, 별표를 팍팍 2개 정도를 쳐주시죠. 치셔서 불법 어린 급여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얻은 급여를 불법 어린 급여라고 한다. 자, 첩계약에 의해서 준 이미 선물한 반지, 요것이 바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얻은 급여고, 요걸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 이 불법 행위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은 반사회적을 말해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에, 자, 별표를 잘 따라가세요. 일반적인 무효와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면 갚을 필요가 없다.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첩계약으로 뭘 줬다? 자, 반지를 줬다.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유는, 여러분, 도박 자금 빌려준 걸 돌려주면 또 딴 사람한테 도박 자금 빌려주겠죠? 첩계약했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20억짜리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첩이 들었는데 다시 돌려받으면,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첩계약을 꼬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돌려주면 사회질서를 더 위반하는 행위를 더욱 유발시킨다. 그래서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준 급여, 다시 말해서 불법 어린 급여는 돌려주면 안 된다. 왜? 더 나쁜 데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무효와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볼게요. 첩으로, 자, 아까 전에, 자, 엔조이가 아니라 첩으로, 자, 얘가 첩으로 이렇게 반지를 줬다. 반지를 줬는데, 자,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려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돌려받지 못하면, 자, 아까 이제 공부했듯이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이 반지를 돌려달라고 못하니까 누구 반지가 돼버린다? 을의 반지가 돼버린다. 을이 반지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 중에서, 자, 우리 반사적 이익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만약 이미 이행한 부분을 부당히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걔가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밑줄 그으세요.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반환, 내 물건이가 돌려줘, 내 반지 돌려줘 못하고요. 등기말소, 부동산이라면 등기말소 청구도 못하고요.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는 밑줄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뭐를 취득하게 된다?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